제가 우리 김정식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자, 87년생. 예.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분이시잖아요. 우리 이미 김정식 씨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분이 정말 안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기자인데 가끔 이 명예훼손 이런 걸로 보도 이후에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가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말 과거에 수탁이 우리 신동은 차장이랑 저랑은 수탁이 갔었고, 그런데 그때는 저희는 조직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당하거나 해서 이 압력이 들어오면 아 그래도 회사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은 매우 귀찮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니 정말 경찰이 미쳐갖고 나를 기소하겠다고 저 검찰에다 의견을 좀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검찰에서 또 이것도 받아갖고 또 기소 의견으로 다시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30대 청년이 대통령한테 고소를 당해서 7개월 아니죠.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모신 네.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대통령한테 한 개인이 네.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박원준 부장 얘기한 게 이제 기자들은 기자를 가끔씩 쓰고 물론 그것도 되게 잘못된 거예요. 공인이고 어떤 정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훼손을 당했다. 네. 라고 나온 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데 네. 자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 당시 이제 지금 87년생 그때는 30 몇 살이었죠? 2년 전이었으니까 고소당한 게. 네, 33살이었나요? 그러니까 33살 이제 30대 초반의 청년을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네.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예. 그래서 지난주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론이 나빠지자 대통령이 그 고소를 취하했고 취하하면서 그냥 취하 안 했죠. 잠깐, 예. 네, 제가 물어볼게요. 예. 성찰하셨어요? 대통령이 성찰의 길 가져라 얘기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네.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같이 성찰하면 좋겠다. 네. 원래 인간은 성찰하면서 성장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다 네. 성찰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예, 멋있게 진짜 반사를 해버려서 제가 진짜 왜 그거 있잖아요. 반사하는 거 있잖아. 네. 반사해갖고 내가 야, 이 사람 참 멋있다 그런 느낌이어서 저희가 되게 사실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쁜 분입니다. 바쁜 분인데 저희가 꼭 좀 오시라라고 부탁을 드려갖고 지금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얼굴이 이렇게 참 네. 잘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네.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신 차장이랑 인연이 있죠. 예, 제가 이제 이제 순간 약간 착각을 했다가 왜냐하면 전대협으로만 알고 있다가 여러분들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제 전국 각 대학에 네. 대자보를 붙였던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북한 패러디, 북한을 패러디해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남한에 이제 내리는 지령처럼 패러디한 대자보를 붙인 사건이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경찰이 뭐 현조 건조물 침입 혐의로 뭐 대학생들을 뭐 수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대변인 격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셨고 네. 그때 저희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는 얼굴을 안 보여주셨어요. 예. 뒷모습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초반이었고 뭐. 약간 저희가 사실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네. 그냥 어느 정도 좀 상징을 갖고 그렇게 했던 거긴 한데요. 지금도 그러면 계속 전대협 활동하고 계신가요? 전대협은 제가 2019년 6월부로 이제 활동을 그만뒀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저는 일단 먼저 질문 잠깐 드리자면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깨문도 많은 세상인데 굉장히 저는 사실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째서 이렇게 얼굴을 공개를 하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나 제 동생 쌍둥이 형제가 둘 다 뭐 이런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근데 2016년 말 17년 초 이때 그냥 광장에 서게 되면서 저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 이후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던 게
뭐 강의실 불 끄기 알바, 아, 맞아요. 산불 감시 알바 이런 맞아요. 걸 하면서 이런 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하고 예. 주변에 같이 모이는 청년들하고 길거리에 그냥 나갔어요. 예. 예. 그 세금 퍼주는 거. 예, 그래서 뭐 피켓 같은 것도 제가 벌어서 이제 돈으로 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다녔는데 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80%가 넘고 이럴 때였어요. 네. 네. 그냥 쟤네 어디 당 알바구나. 아. 너네 뭐 일배충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네. 비난하고 비하하면서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아니 나도 멀쩡한 사람이라고 예. 네. 우리가 어디에 뭐 얼굴을 가려야 돼서 가린 게 아니다. 네. 그럼 그냥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좀 들어달라. 아, 그러면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김정식 씨는 여러분 저는 어디 동원돼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내 철학에 맞지 않아서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대중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얼굴을 공개를 하신 거고요.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괜한 네. 오해를 예. 받으니까 네. 내가 얼굴을 가릴 이유도 없는데 네. 그래서 얼굴 하신 거고 부당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네. 다른 목소리였죠. 그 당시에.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터닝 포인트죠. 문제가 된 유인물도 터닝 포인트에서 낸 예, 거죠. 맞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상당히 우리 시대 전환점을 만들자 뭐 이런 뜻인가요? 예, 뭐 전대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북한에 대한 패러디, 네, 그리고 미러링.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네. 터닝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미러링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유쾌하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의 이런 전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결성됐고요. 네. 참 많은 청년들이 참 기분 좋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터닝 포인트 활동을 되게 의미 있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수에 없는 어떤 발랄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이제 이 청년들이 만든 이 패러디 물이죠. 일종의 패러디물에 발끈해가지고 자기를 모욕했다고 모욕죄로 직접 고소를 했는데 다른 형태를 본다면은 아주 발랄한 하나의 유인물이었어요. 상상력을 발휘한. 그러니까 그걸 좌파들이 하면은 뭐 발랄한 상상력이라 하고 우파가 이제 만들면은 막 이제 이렇게 발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제가 우리 정식 씨한테 자료를 좀 갖고 와봐 달라. 지금 생생한 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네. 했더니 자료를 부탁드려 갖고 와 주셨는데 자, 요게 4월 13일 날 받으셨나 봐요. 그렇죠? 네. 접수국 광화문. 받은 거는 이제 4월, 예, 4월 그거보다 한 8일로 써 일주일 있어요. 정도 예. 후쯤에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의 0 영등포 경찰서에서 보내신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영등포 경찰서 수신 김정식 귀하. 제목 수사 결과 통지서. 접수 일시가 2020년 5월 27일입니다. 사건 번호 2020-006824. 죄명 모욕 등. 그 다음에 결정일 2021년 4월 12일. 결정 종류 송치. 그래서 뒷장은 이렇게 써 있고요. 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예, 우리 이렇게 써 출석 있고. 요구서 처음 받으셨던 네. 출석 요구서도 있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이라고 딱 한 줄 써 있어. 예. 귀하에 대한 모욕 등 사건에 대하여 송치, 불구속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이 송치된 사건이 나오면서 저희 네. 출석 요구서도 그때 파일이 있었는데 혹시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출석 요구서 띄워주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전에 이제 저 출석 요구서도 하나 이제 갖고 계시죠. 예. 여기 나왔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건의 요지. 네. 예. 2019년 7월 17일 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내 분수대 앞에 문재인 대통령 비방, 괄호 열고 모욕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명예훼손하는 유인물 배포권 관련이다. 예. 라고 해서 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 내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네. 2019년 11월 12일 2시에 네. 경제범죄수사과 집중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를 이제 딱 받으신 거죠. 예. 저거를 받고 그 사이에 요 송치 결정까지 경찰서 몇 번 가신 거예요? 한 10번 정도 10번 왔다 정도. 갔다 했네요.
경찰서 10번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생업이 있는 분이에요. 예. 자, 저거를 받고 출석 요구서를 받고 그다음에 2020년 5월 27일 접수일 2021년 4월 12일에 결정이 났는데 뭐라고 결정이 났느냐? 지금 여기 또 문재인 등에 관한 모욕도 없어. 그냥 모욕 등이야. 죄명이 모욕 등. 한 다음에 주요 내용 기아에 대한 모욕 사건에 대하여 송치 불구속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자, 이 종이 저 앞서서 보여드린 저 출석 요구서 하고 이 결정문 사이에 개인의 인생은 1년 반 동안 10번의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가서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압수당하고. 포렌식을 받았죠. 와, 핸드폰 포렌식까지. 예. 아니 참고인으로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처음에 아까 보여주신 그 출석 요구서가 참고인이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이었는데 예. 그 당시 국회 분수대에서 그걸 할 때 예. 같이 갔던 단순 동행자 3인이 있었어요. 예. 근데 내사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공범을 누군지 진술하라는 거예요. 공범. 아니 내가 피의자가 아니고 내가 내사 참고인인데 왜 같이 간 그 친구들을 공범이라고 해서 범죄자라고 칭하냐. 예. 이거는 부당하다. 그랬더니 그때 말을 계속 바꾸면서 그러니까는 뭐 제 동생이 그 당시에 이제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이었다 보니까 뭐 어디 뭐 누가 시킨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하고 자꾸 엮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 동행자고 거기서 오히려 나를 말렸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조사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만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진술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 당시에 인천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에 와서 휴대폰을 그냥 압수해 갔죠. 아, 인천 와서 사무실로 왔어요? 네, 이제 영등포 경찰서 형사 네 분이 오셔가지고 담당 수사관이랑 뭐 팀장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압수해 갔죠. 야, 이거 저는 수색 영장 가지고 와서 저는 그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거란 걸 생각을 못한 게 그러니까요. 사실 검사도 그러면 도장을 찍었고 그렇죠. 판사도 도장을 찍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간첩인가요? 무슨 뭐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이 개인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제3자분들이 아니라 전 당사자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지라고 저는 생각까지는 해요. 근데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됐고 뭐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누군지 말을 안 해줬다든가 계속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하도 답답해서 말을 했어요. 누가 고소했냐? 아니 고소인을 알아야 사실 이런 모욕죄나 명예훼손 이런 거는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좀 중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과를 하든가 뭐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마련해 볼 테니까 그게 개인 누군지 알려라. 누군지 좀 알려달라.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이런 모욕죄 사건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볼 이유가 있나요? 지금은 명확하게 그날 뿌렸던 유인물이 뭔지 사건 이게 다 있는데 왜 핸드폰을 가져가서 핸드폰 통화내요 문자 그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사진 다 보여준 거네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포렌식 하시는 그분이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있는 분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운데 앉고 이제 제가 이쪽에 앉고 수사관 분이 오른쪽에 앉으셔서 수사관은 이게 필요하다. 저는 그거는 이거랑 관련 없는 자료다 하면은 그 포렌식을 하시는 분이 그거에 맞게 선별을 해서 따로 취합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으셨습니다. 저는 근데 무엇보다 되게 분노한 게 저는 김정식 씨가 이게 기사를 봤을 때는 김정식 씨가 10번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셨다고 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핸드폰을 뭐 압수 당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형사 4명이 압색영장을 갖고 와서 사업장에 와서 그걸 가져갔고 심지어 그 비번도 동영상 촬영해갖고 패턴을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뒤에서 형사분이 촬영을 하셨어요. 압수하는 과정을.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분한테 내가 이걸 압수를 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부당한 것 같으니까 증거 자료를 혹시 나중에라도 쓸 수 있게 찍어달라. 그래서 찍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형사도 그걸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끌 때 패턴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동영상을 촬영을 하셨어요. 근데 담당 수사관이 포렌식을 하러 처음 딱 갔는데 저보고 패턴을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래서 나는 이걸 내가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혹시 뭐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그게 정상적인지 참관하려고 왔지 내가 내 핸드폰을 풀러온 건 아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러면 서로 불편해진다 빨리 풀어라 이러더니 막 어디 여기저기 1시간 동안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첫 번째 날은 그렇게 가고 며칠 있다가 다시 불러서 그리고 핸드폰 계속 영등포 경찰서에 있고 그 서울지방경찰청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포렌식 하는 곳에.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직접 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푸는데 보니까 그때 찍은 영상이네요. 워드로 표를 만들어서 제 패턴을 화살표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찍으신 형사분 같은데 그분이 문자 메시지로 그걸 보내서 그걸 보고 그대로 푸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 아니냐, 증거 자료 아니냐. 근데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내 핸드폰을 푸는 거는 부당하다 했는데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게 합법이라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대통령이 모욕한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그리고 뭐 많이 개방되고 이제 뭐 그런 권력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정기관에서 한 개인에게 합법이라는 법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괴롭히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사실 이 이후에도 얼마든지 저를 다른 걸로 이용해서 맞습니다. 걸려면 걸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합법이라는 거 이를테면은 이 사람이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패턴 손 그리는 거를 봐갖고 그걸 녹화해서 확대해갖고 계속 반복하면서 패턴을 익힌 거잖아요.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한 거. 요게 합법이다? 과연 합법일까요?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 육탄전을 벌였던 이유가 있군요. 그 핸드폰 안 뺏기고 비밀번호 패턴 안 보이려고. 저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낱 어떤 모욕죄에 경찰이 사업장을 가서 압색 영장을 갖고 사업장을 가는지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그래 형평성 문제에서 이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권 뺏어서 경찰에다가 이제 수사권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 개인의 모욕에 의한 수사인데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사의 강도가.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법 앞에서 평등한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걸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기사만 보지 않고 지금 김정식 씨를 직접 모신 이유가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래놓고서 국민 반발을 하니까 저 고소 취하한다 해서 성찰의 기회를 삼아라? 정말 성찰은 너나 하세요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네요. 저는 정말 이 내용은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세대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당사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고 같이 분노해주시고 이런 부분 저 되게 감사한데 저는 모욕죄 당한 것보다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받고 한 것들이 좀 부당하다고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개선이 돼야겠다. 어떻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다 후속 절차를 밟으시나요? 영등포 경찰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거나 저는 근데 저를 수사하신 수사관께서 되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도 그냥 거기 조직에 있는 하나의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중년의 남성 자기 그게 자기 퇴임을 일이니까 얼마 안 납둔 그런 분이다 근데 보니까 그게 바로 어떤 때는 악의 평범한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젊은 분 당사자하고 얘기를 꼭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또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요. 저는 대통령이 정말 쫌스럽고 조잡하게 이 자기 기분 나빴다고 해갖고 이거를 고소를 하냐. 그리고 또 권력을 동원해서 막 형사들이 이렇게 들이닥쳐서 수사를 하냐. 이런 점에 진짜 화가 나는데 막상 본인은 말이죠. 이 절차의 공정성. 절차의 투명함 이거에 대한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30이랑 정말 끊임없이 대화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분노의 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제가 사실 분노한 지점은 이 부분인데 예. 왜 다들 이 부분을 더 크게 부각시키지? 예. 제가 그 패턴 그거는 예. 꽤 많은 기자님들한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거의 기사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되게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기 그 포렌식 과정을 해가지고 핸드폰 언제 돌려봤습니까? 지난번 총선 끝나고 5월 정도에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몇 달 동안 이게 3개월 3개월 동안 본인 핸드폰을 경찰이 갖고 있었죠. 야, 예. 그거는 상당히 금전적으로 저는 계산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호소할 수도 있지만 방법은 국가 상대로 예. 그런 거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송 한번 해봐야 되겠네.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말씀 많이 예. 해주시는데요. 예. 사실 제가 이 전단을 뭐 살포한 네. 적은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여당이 너무 반일 감정을 조장해서 그랬었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득을 너무 많이 취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의 초반 단계였기 예. 때문에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 그걸 알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잠깐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예. 저희 이 PD님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너무 오래 보여주시는 마시고 왜냐하면 이거 저거, 나왔다가 예. 또 고소당하면 어떡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른쪽이 문제인데 이제 지금 예. 보면은 저는 이게 발랄한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한 패러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응답하라 시리즈 아시죠? 그거를 패러디한 거예요. 일단 1장기 깔고 그리고 이제 여당 주요 인물들의 네. 뭐 옛날 빼주세요, 경쟁자 자 그만. 이제 예. 그런 것들을 해서 그 만든 패러디물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한 패러디물을 현 여당이 야당 시절에 뭐 많이 만들었어요. 뿌렸어요. 지네가 할 때는 표현의 자유야. 그때 표현을 네. 자유하게 하고 네. 뭐 예술가의 뭐 네. 권리, 뭐 상상력이 부족하다. 역시 보수당은 뭐 네. 상상력이 부족해. 그러면서 야유 놓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저게 우리 PD는 또 우리 PD가 또 참 예. 발랄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건 모욕이 아니고. 이런 심지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요 저거를 저렇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지금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러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냥 조용히 반성하면 될 일을 이거 어떤 놈이 뿌렸어? 잡아족쳐? 사실 이 과정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네. 이제 망신을 당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소 취하하면서 또 꼰대스럽게 성찰의 기회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망신 당하는 겁니다. 아, 참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솔직히 아씨 내가 이거 왜 했지? 너무 생업에 지장받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뭐 글쎄요. 저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하게 된 게 그냥 광화문에 그 당시 뭐 촛불 집회도 있고 태극기 집회도 있다고 하니까 동생이 태극기 집회를 한번 다 같이 가보자 해서 가보고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집회에 저희가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거리에서 정말 그냥 민초잖아요. 네. 뭐 어떤 진영이든 촛불 네.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예. 그냥 민초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조직적으로 동원된 데도 물론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거기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구성은 다 그런데 그분들의 진짜 막 울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특히 뭐 저 상대 진영에서는 우리 쪽 진영을 보면서 보수 쪽 진영을 보면서 야, 너네는 다 노인들만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맞아요. 만났고 네. 저도 그 청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저희 회사 앞이잖아요. 예, 어르신들께서 특히 어머님들께서 네. 뭐 이렇게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들 우세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분들한테 뭘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저도 그냥 제 개인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감정을 저도 공감을 하다 보니까 네. 글쎄요 후회? 그냥 저도 두려운 적은 있죠.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네. 자문도 많이 하는데요. 네.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집회 때부터 저는 그분들을 보면 자꾸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약간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된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은 그러면 이제 생업을 하면서 예, 이제 예. 터닝 포인트라는
청년 단체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과거에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당 네.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의원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을 꾹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물어봤어요. 요새 왜 이렇게 공격력이 떨어졌냐? 네. 왜 이렇게 조용하시냐? 했더니 전화해서 국정원 관계자가 전화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의원님 살살 하시죠? 하더니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더니 끊으면서 남편 사업은 잘 되시죠? 하고 끊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너 계속 그렇게 강하게 민주당 공격하면 세무사찰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깜짝 놀라서 아 내가 내일은 하겠지만 내일로는 괜찮지만 이게 남편한테까지 이게 패가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주춤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털어놓으시던데 사실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사업 같은 부분은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아무래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좀 많이 놀랬어요. 그때 휴대폰 압수수색하러 뭐 경찰이 들이닥치고 하니까. 예, 그 당시에도 이제 기사화가 지금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는 안 났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항의 아닌 항의를 이제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직원 그렇게 살 거면 그렇게 살고 사업할 거면 사업하고 이래라.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생업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더 죄송해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좀 선택을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은 직원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택을 하셨네요. 네. 아이고 참. 직원들이 사실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 회사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대표가 지금 그러고 다녀서 되냐. 이 얘기 듣는 마음이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김정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게 이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오히려 더 막 이게 시간이 되게 그러네요. 많이 지나서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은 좀 많이 절제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엄청 놀랐겠네요. 그 당시에는 놀란 거보다 그 분노. 이거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기자분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걸 쓰셨는데 여기에 탈모도 왔었어요. 이만한 탈모도 왔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다 그런 정신적인 부분은 많이 이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과거에 조국 씨와 문통이 사실 이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명언들을 뭐 많이 남겼어. 사실 이번에 자료 있습니까? 이번에 많이 여기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좀 사실 열받은 포인트가 이렇게 옛날 과거 했던 말하고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후보 시절에 썰전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비난도 참을 수 있냐?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난도 참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참아야죠, 뭐. 그렇게 해서 국민들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하면서 심지어 저 썰전 저 위에는 흐릿한데 특기를 참기라고 돼 있어. 특기가 참기. 제가 그걸 방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 없이 그냥 재판 가게 되면은 그냥 혼자 하겠다고 한 게 저는 저 사진을 증거 자료로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서 대통령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뭐 기존 대통령들 기소해가지고 충분히 당했었던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모욕스럽지 않다고 느낄 줄 알았다라고 하려고 했죠. 근데 재판이 질 줄 알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저기 또 이런 일 있으면 언제나 등장하는 조국 씨. 독재 국가에선 최고 존엄 비판과 반대는 가혹한 제재와 형벌 대상이다. 민주 국가에선 최고 존엄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반대가 헌법적 기본권이다. 저 두 개만 하면 딱 되겠네요. 헌법의 기본권이라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문재인 국가에선 최고 존엄 비판과 반대는 가혹한 제재와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경찰 조사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필로 뭘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쓰라고 그러길래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썼어요. 뭐라고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대통령을 욕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 뭐 시민이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듣겠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정부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거보다 더 민주적이고 뭐 이런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랑 지금이랑 이렇게 다를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이고. 참 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그리고 항상 뭐 입으로 얘기했던 좋은 말들 그 말들이 하나도 안 통하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본인 입으로 했던 그 좋은 말들 그게 하나같이 그냥 말뿐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4년 걸려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청년들의 분노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 지금 댓글로 지금 우리 김정식 씨 응원하는 글들이 아까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 중에 아까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젊은이가 조금 나이 잘 먹어서 좀 있다가 정치해라, 국회의원 빨리 되라 막 그런 얘기도 막 올라오는데 정치하실 생각 있으세요? 동생이 이미 정당에 있기 때문에 노원인가 어디 원래 노원병에 있다가 지난번에 공천이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있으면서 남양주로 갔었죠. 지금 착각하시는 분들 일부 이제 김정식 씨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폄훼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같은 분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동생. 쌍둥이 동생, 그죠? 쌍둥이 동생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세요? 일란성.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동생이 잘생겼죠? 어머니가 좋으시겠어. 잘생긴 아들을 둘이나. 아니 그래서 지금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왜 그러고 다니냐고. 부모님은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선 저는 뭐 네가 뭐 민주투사냐 왜 그러고 다니냐 막 전 사실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해코지할까봐 그거를 제일 걱정하시고요. 뭐 동생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당에서 그런 뭐 당협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저는 2016년 말 이때부터 활동 쭉 하다가 19년도에 이제 막 경찰 조사도 받고 벌금도 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뭐 지금 저쪽 이제 뭐 김어준 씨나 뭐 YTN, 뭐 KBS 이런 데서 계속 제가 일반 30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쌍둥이 동생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뭐 미래한국당에 그 당시에 뭐 비례대표 지원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거를 겪어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국민의힘의 그런 뭐 어떤 약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일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있었던 광장에서의 그 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잘 대변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도죠,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쪽에서는 얘는 이걸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난 진짜 이상하게 그래 일반 청년은 누구고 2반 청년은 누구고 3반 청년은 누구야?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뭐 민주당 계열의 청년 무슨 뭐 포럼에서 일했다. 나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수당 이런 데서 일을 하고 나중에 정치하려고 지역 그 당협이나 이런 데서도 일을 했었다. 위원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이런 유인물도 뿌리면 안 됩니까?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대진연이라고 되게 많잖아요. 그 대학생 진보연합.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백두칭송위원회인가 김정은을 뭐 찬양하는 그런 단체를 또 결성을 해서 일시적으로 광화문에서 막 그런 행사도 하고 있었죠. 그 청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청년들이 그냥 모여서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뒤로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것과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권력이고 모욕적인 것과 모욕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권력이고 그거를 민주화를 그렇게 부르짖던 저분들이 그리고 권력의 형평성을 얘기하던 그분들이 지금 다시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30대 우리 청년의 말을 다들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김정식 씨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합시다. 아니 이렇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막 그 사람을 상대를 막 악마화하고 저주하면서 막 진짜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는데 이 젠틀한 태도 이런 젠틀한 자기가 그렇게 1년 반이나 고초를 겪었는데도 이렇게 태도가 점잖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런 청년이라면 저는 반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 이분 동생 어떤 분인지 전에 잠깐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 이준석 씨한테 밀렸나요, 동생분이? 예, 노원에서. 그죠? 맞습니다. 그죠? 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청년이 있고 그 청년이 앞으로 이 보수 당에서 잘 클 청년인데 저 대중적인 인기가 떨어져서 이준석한테 밀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저 당 쪽에 어떤 분한테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네. 그 동생이니까 그분이시군요. 네, 동생 성함이 그러니까 김용식, 예. 남양주. 예. 네. 아,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굉장히 똑똑하네. 네? 똑똑하다기보다는 네. 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얼마 전에 네. 야, 우리는 왜 맨날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처럼 살지? 그냥 맨몸으로 그냥 자꾸 부딪히는 게 저희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니에요. 그 맨몸을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네. 지금 보수가 너무 많이 지키려고 하고 네. 자기 뭐 갖출 거 다 갖추려고 하다 그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런데 정말 두 분 비유는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좀 맨몸으로 부딪혀야죠. 약속 하나 정치하십시다. 예. 네, 주먹을 안 내미시네. 아니 안 내미죠. 이게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네.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네. 분들이 계시고 예. 많은 말씀들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 말씀 잘 새겨 듣고 네. 제가 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네. 그게 어떤 길이든 네. 예,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혹시라도 저도 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거 아, 있으면은 그럼요.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든든합니다. 지금 예. 나온 이분이 정말 완벽하거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펙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앞으로도 인생이 창창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청년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보면서 응원도 하고 맞습니다. 예, 비판도 보수 하고 지금 예. 여러분 언젠가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그 우리 패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보수는 방금처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네.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예. 겁니다. 자, 완벽한 세상 얘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홍맹랑했는지 4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야비한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완벽하게 너무너무- 야비한 세상. 예, 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 이런 청년을 또 직접 이렇게 보시게 돼가지고 네. 잘 불렀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응원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식이 화이팅, 김정식 씨 화이팅, 김정식 화이팅, 아이고. 그냥 화이팅 뭐라도 좋으니까 쭉 화이팅 한번 올려주시는 거 저희가 보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뭐 마지막으로 예, 우리 말씀 좀 시청자님들한테 한마디? 좀 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예, 아유 그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 말씀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슈포청 전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유튜브에 나가면 이게 센스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센스. 센스. 네,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렵게 출연해 주신 김정식 대표에게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